미국 경기가 하향을 갈 거다라고 사실 생각보다 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 번은 더 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9월에 또 다시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부정적이다.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 1분기가 되면 그게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정책 금리도 사실상 하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한 3.3%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일 거다. 한국 금리도 오히려 인상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인상의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늘 걱정했던 수출 감소, 그다음에 중국의 리바운딩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 뭐 한국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좀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중국이 안 좋긴 하지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5%를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전혀 너무 이렇게 뭐 없을 거라고 프라이싱할 필요는 없다. 하반기 되면서부터 오히려 뭐 반도체 사이클도 좀 돌아오고 수출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경상수지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박종훈 전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나오시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자주 좀 나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코노미스트들의 특히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들의 그 의견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조금 크게 좀 넓게 좀 또 전체 다 하면 어려우니까 한국 거에 딱 초점 맞춰갖고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네. 해주시는 건데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경기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 아직까지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프트 데이터랑 선행 지표들, 그러니까 소비 심리, 뭐 기업 심리 이런 것들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사이클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4분기, 지난 1분기가 GDP 갭으로는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분기도 마이너스일 거라고 보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3분기 정도 되면 저희가 마이너스 갭이 4분기를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4분기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이 GDP 갭의 마이너스의 거진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니까 여전히 마이너스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센티멘트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센티멘트는 앞으로 개선될 거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경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저점 근처에 와 있다. 지났을 수도 있겠네요.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저점의 끝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일일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 저점을 지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제 저점을 지나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재고는 쌓이고 있는데 또 출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사이클상으로는 이제 끝 언저리를 좀 지나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재정 지원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도 한 뭐 1.4, 한국은행도 한 1.4, 저희 한 1.3 보고 있는데 시장 전망도 한 1.2에서 1.4 정도 되니까 사실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한 2%라고 본다고 보면 잠재 성장률의 반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시중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재정이 재작년 대비 추경까지 감안하면 13%, 14% 정도 늘어서 그게 경제 성장률 한 2.7% 정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추경보다 사실 추경을 감안한 올해 그 예산을 따지면 한 6% 적으니까 추경을 좀 늘려서 경기를 좀 더 부양을 해서 숫자를 그래도 뭐 2 근처에 갖다 놓고 뭐 선거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추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 쪽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추경을 해서 재정을 풀어서 그러니까 재정을 또 적자 국채 발행을 해서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기보다는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뭐 무역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조금 더 이게 정부가 직접 돈을 쓰면 확실히 와닿죠. 네. 지출을 확실히 네, 하니까. 예, 예. 근데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거는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정말로 투자를 할지 소비를 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직접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바로 지출을 늘리면 바로 좀 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약간의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게 더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좀 오래 가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이 펀더멘털한 체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아무래도 자꾸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서 뭐 소비가 일어나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경향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재정 부채가 일어나는 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인가요? 재정 부채는 이제 지금 정부 쪽 안에 그러니까 따르면 드러나지 않게 되죠. 예.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돈을 좀 빌려주는 거니까 네. 빌려줘서 너희들이 이 돈을 빌려주니까 좀 투자를 해보고 소비를 좀 해봐. 하지만 너희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다 갚아야 돼. 이런 거고 아무래도 적자 재정은 조금은 직접 뭐 돈을 줘서 소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재정의 건전성을 네. 유지한다는 건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 맞다 틀다는 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느 예. 경제 상황에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는 그때그때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좀 네.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동안에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네.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았다라고 네.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그쯤만 해도 사실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뭐 말이 많았잖아요. 1%까지는 괜찮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훨씬 좀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있고 네. 이런 전반적인 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그 부분을 하는 총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결국에 금리차 때문에 외국인의 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FX 스왑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좀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제 항상 보게 되면 이 금리차가 좀 벌어지게 되면 네. 변동성이 왔을 때 어떤 변동성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가령 리스크를 받았을 때 네. 금리차가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금리차가 있으면은 미국채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라고 미국으로 가지. 이렇게. 미국으로 가자면 예, 확 예. 빠져나가는 부분.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금리차를 좀 줄여놔야 네.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의 센티먼트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차를 좀 줄여놔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변동성이 왔을 때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힘의 측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보면은 뭐 5.5가 될 것 같으니까 5.5 대 3.5니까 결국 2% 나는 2%. 거고. 네. 뭐 1년짜리로 금리를 보면 조금 더 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먼저 내리느냐 뭐 이건데 네. 먼저 내리면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내리면 네. 더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미국도 곧 내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예. 미국이 사실 저희는 원래 올해 미국 금리가 앞으로 2번이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했었고 예, 뭐 지난 6월의 인상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미국 데이터가 워낙 좋으니까 7월 인상은 이미 이제 뭐된 이미 것 다 된 것 같고, 같고 예.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또 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저희는 이제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만 못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CPI나 그다음에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네. 보게 되면 사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데이터가 연달아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은 경우는 그렇게 좀 흔치 않았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미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고금리를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물가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네, 좀 보고 예. 있어서 7월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네네. 상태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 번은 더 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9월에 또 다시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부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저희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할 가능성이 더 큰가요? 저는 일단은 미국이 피봇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봇이라 하면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는 예, 시그널이 있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정말 저희가 틀려서 보니까 9월에도 인상을 하고 또 다시 더 인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행이 인하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50bp 하고 나서도 더 인상의 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도 인상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한 6월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올해 안에 인하할 네. 거냐 이런 시점이 이 질문이 많았었는데 요즘 통화를 하면 인상이 남아 있느냐를 계속 더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을 더 많이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볼수 그럼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냥 요번에 7월만 올리고 안 올린다는 걸 가정을 하면 올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올릴 가능성은 거짓없다라고 거의 봐야 없다. 돼요. 네. 그 만약에 미국이 이번만 올리고 끝난다고 한다면 올릴 가능성은 거짓없다라고 보고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올리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지켜보고 특히 환율의 변동성을 좀 많이 보실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없는 건 아니네요. 만약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네. 환율 움직임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되고 그 환율의 불안의 원인이 금리차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조금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확률이 적긴 적겠네요. 일단 미국이 올려야 되고 별로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또 올려도 그 이슈가 우리 환율에 강한 영향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올릴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그냥 현재의 환율을 좀 오래 지속해서 끌고 간 연말까지는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쪽으로 얘기하신 거는 진짜 적당하네요. 먼저 내리는 건 우리가 먼저 내리더라도 미국이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확실히 우리보다 시그널을 강하게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시그널이 오고 내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우리가 내리고 네. 이제 미국이 내리고 하면 사실 뭐 포워드는 쫙 따라서 내려가 버릴 테니까 그러면 충격도 적고 그렇죠. 모양새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은 정책 금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장이 그 시장이 정책에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더 예. 중요하니까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미국의 뭐 장기 금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끝이다라고 보이는 순간부터는 조금은 이제 인하 프라이싱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시장에서 캐피털 플로우의 움직임은 요즘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에 따라 많이 움직이니까. 네. 지금 기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얘기보다도 기준금리의 움직임은 뭐 대강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뭐 엄청난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5가 될지 7이 될지 뭐 한 번에 올리면 뭐 75씩 올리니까 이젠 25의 확률이 뭐 어쩌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관심은 실질금리 뭐 미국으로 하면 10년, 우리로 하면 뭐 3년에서 5년 이런 금리들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미국 10년 금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3.3% 정도까지 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3.3 정도까지 떨어질 네. 거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네. 얼마나 기준금리를 버틸 수 있느냐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라는 게 결국에 그 나라의 생산성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보다 금리가 높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의 이 높은 금리를 버틸 만큼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냐?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금의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체력이 곧 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생각했던 게 미국의 1분기부터 올해 미국 경기가 좀 이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미국 경기가 하향을 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희는 내년 올해 4분기나 내년 이 상반 1분기가 되면 그게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이제 정책 금리도 사실상 하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 좀 하향 조정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한 3.3%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좀 그러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도 따라 내려갈까요? 한국 금리도 뭐 3년, 5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인상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3.6 네.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예. 한 번 더 인상의 가능성을 예, 좀 예, 반영을 예, 하고 예, 있다라고 예.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히 되면 그러면 이제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3년, 5년도 금리가 좀 사실상은 지금 인상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번에 좀 3년, 5년, 10년이 좀 내려왔을 때가 한 3.2까지 갔을 때 그때 기준금리가 3.5니까 사람들이 야 기준금리보다 10년 금리 뭐 3년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3.5가 내년 초까지 유지되는 이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8개월, 9개월 네. 남았는데 네. 뭐 3년, 5년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50bp 정도 빠지는 건데 그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 당시 이제 3년 5년 금리가 3.5보다 낮게 3점이 나왔을 때는 네. 사실상은 그 좀 작년에 레고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려가는 과정에서 네. 그렇지 금리가 좀 내려왔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결국에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프라이싱을 하니까 네. 결국에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입장이었을 거라고 좀 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 금리 인상이 좀 피크를 치고 3년 뒤, 5년 뒤가 되면 결국에는 금리는 떨어질 거다라는 것들이 좀 프라이싱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야 되니까 그 당시는 인상을 논의할 타임에 인하를 벌써 얘기하니까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면 이제는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날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프라이싱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조금은 좀 중앙은행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상황이 좀 다르네요. 사실은 미국은 5.5% 기준금리에 지금 뭐 예를 들면 3.3%의 10년 금리 그렇죠. 뭐 2%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3.5 기준금리에 뭐 3%쯤 가겠다고 그래서 엄청 이상한 건 그렇죠. 아닌데 이제 워낙 그쪽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장이 빨리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네. 그때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강하게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네. 착각하지 마.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요번엔 좀 다르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끝이 나고 네. 인하로 접어든다라는 것들이 좀 피봇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런다면 그렇게 크게 뭐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한테 기준금리, 정책금리라는 건 사실 뭐 인플레도 네. 중요하지만 사실 가계부채하고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특히나 네. 좀 연관이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기도 하고 특히 주담대가 좀 늘어나는 다시 네.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결국엔 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네. 결국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이게 또 웰스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또 너무 죽으면 네.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필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뭐 GDP 대비 100%다 얘기하는데 네. 사실 가계 자산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가계 자산 특히 가계 현금 자산 이런 것도 상당히 커서 그게 200% 이상을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가계 부채가 100이면 가게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금성 그러니까 예. 그 현금성 자산으로도 한 250% 정도 돼요. 현금성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계 부채를 갚고 사실상 가계들이 사실상은 자산이 더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가계 부채만을 가지고 너무 걱정할 건 아닌데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 팔 수 유동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에서 많은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기에 좀 하강 요인이 되니까 가계 부채의 폭이 GDP 대비 너무 높은 건 사실상 안 좋죠. 소비를 위축할 수 있으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변동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온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조금은 가계부채가 높은 것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되는 부분은 좀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는 뭐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실 6개월은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계부채가 좀 높고 또 가계부채가 누군가는 빚을 져야 되잖아요. 정부 경기를 순환하려면 정부가 질 거냐, 가계가 질 거냐, 기업이 질 거냐의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부채가 가계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 가계 부채가 높은 게 그리고 대부분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셋 중에 하나. 이제 IMF 때는 기업 부채가 높아서 기업이 터질 거고. 근데 기업은 그렇게 안 높죠? 기업은 그래도 뭐 좀 특히 뭐 네, 대기업 중심은 네. 안정적인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비교해 보면 워낙 낮은 거고. 그렇죠. 정부 부채는 뭐 여전히 40%대니까 여전히 좀 낮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정부 부채가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정부 부채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그냥 가계 부채가 100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계 자산이 250 정도 돼서 건전하긴 한데 자산은 주로 이자가 생기지 않는 자산들이 많으니까 부채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내려가는 거 그런 현상이니까 좀 중요한 거는 금리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금리도 높은데 부채가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지만 그렇죠. 금리가 좀 내려가면 좀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좀 견디지 않겠냐. 그리고 뭐 이 가계가 소비를 해서 경기가 돌아가서 경제 성리를 받쳐진다. 네. 그렇다면 또 뭐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GDP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계 부채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보다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분모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과 가계 부채 그 변화율은 굉장히 자세히 서로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자, 정리를 좀 하면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뭐 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외환 중심으로 보더라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 저희는 네. 환율이 지금 저희는 올해 뭐 한 말 정도까지 되면 환율 한 1,250 사실 네. 요번에 많이 내려왔어요. 1,300여 대 네. 너무 빨리 최근에 내려와서 뭐 1,250이 이제는 예. 뭐 너무 예.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예, 숫자가 예, 되어버리긴 예. 했지만 전반적으로 환율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된 부분이 네. 있으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에 들어든다면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거다, 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최근에 보면 달러가 약세되면서 뭐 라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에 달러 대비 많이 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 대비 절상을 못한 통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인도라든지 인디아, 뭐 네. 인도네시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은 라탐을 쫓아가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라탐 쪽 라탑이라면 뭐 라틴 그렇죠. 브라질이라든지 예, 예. 멕시코라든지. 예, 예. 또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물가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상당히 물가가 좀 낮은 편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예. 그리고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물가가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성장을 드라이브할 네. 정도의 예. 그런 상황인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좀 물가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네. 높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달러 대비 많이 이제 절상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쫓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하반기 되면 달러 대비 좀 많이 쫓아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에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유로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뭐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런 것들 좀 보고 그다음에 또 ECB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이제 유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유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로 강세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달러의 어떤 강세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달러 예는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옌 같은 경우 사실 일본은 지금 오랜만에 보는 인플레이션 네. 네. 그리고 낮은 싼 엔화 가격으로 인한 뭐 관광 수입이라든지 네. 수출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베노믹스에서 하락을 했던 게 네. 이거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이제야 봤으니까 네. 이거를 당장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조금 더 하고 싶겠죠. 조금 더 하고 싶을 예, 것 같다라고 좀 보이는데 하지만 뭐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은행 정책이 조금만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또 엔화 강세로 돌아질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은 조금 더 즐기고 싶어 하겠으나 네. 시장에서 그거를 더 받아들여서 프라이싱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엔화가 싸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일본이 이 낮은 엔화를 허용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 YCC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정책 변화가 온다면 엔화는 바로 또 강세로 들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조금 뭐 이 당장 엔화 강세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결국 달러 약세의 달러 약세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강달러, 구체적으로 지금 강달러. 99인데 네. 100 밑으로 내려왔는데 연말에 얼마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궁금해요. 예. 네. 원엔이요. 아니요. 저기 달러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예, 예. 예. 저희는 뭐 지금보다 좀 뭐 내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5% 정도 더 DXY가 좀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못 하신 말씀 좀 말씀. 있을까요? 아침 일찍 나와주셨는데. 네. 좀 경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올해 전망치를 1.3에서 네. 하향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요즘 보면 전망치가 나오면 늘 더 깎아서 전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 넘어갈 때 경제 성장률을 지난 분기 걸 그대로 좀 유지를 네.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가 늘 걱정했던 수출 감소, 그다음에 네. 중국의 리바운딩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 뭐 네. 이런 것들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 뭐 한국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네.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좀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네.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경기 리바운드에 대한 약간의 파지티브한 점들도 좀 남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중국이 안 좋긴 하지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5%를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전혀 너무 이렇게 뭐 없을 거라고 프라이싱할 네.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 되면서부터 오히려 뭐 반도체 사이클도 좀 돌아오고 수출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경상 수지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무역 수지도 개선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밸런스된 뷰를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겠다. 너무 부정적인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박정훈 정부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